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AI in 핀테크 우리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하라 효율적 시장 가설 하는 걸 두 번째 비디오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AI in Finance 얼만큼 준비됐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뭡니까? 금융 민주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정보의 격차를 완전히 현격하게 줄여줘서 뭘 하겠다는 말은 다 뻥이다. 왜? 가장 핵심적인 인싸 정보는 없다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핀테크로서 금융 민주화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실수할까? 언제 근자감에 쩔까? 언제 삐끗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공략해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좀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거는요. 핀테크 서비스라고 하는 거, 서비스, 그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회사는 잘 되고 어떤 회사는 잘 안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우리은행 뭐 억한 심정에 있어서 그러냐? 제 월급 통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제 대표적인 핀테크 그 서비스니까 앱을 가지고서 한번 그 화면을 잠깐 보면서 비교를 해보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카카오뱅크입니다.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는 비밀로 해야 되겠죠. 쫙쫙 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핸드폰에 뜬 이 우리은행 앱을 딱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비슷합니까?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차이가 확 느껴지십니까? 보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더 드리겠지만은 카카오뱅크는 이거 하나지만은 우리은행은 혹은 KB금융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할 때마다 앱을 새로 깔아야 되고 앱이 나온 종류도 막 몇십 가지가 돼요. KB는 뭐 37가지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랬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중에서 뭘 갖다 설치해야 되고 뭐는 써서는 안 되는지 통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했어요. 통일성에 대해서. 반면에 얘네는 통일성이 확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주유소 습격 사건 거기에 명대사 하나 뭡니까? 나는 한 놈만 패. 딱. 왜? 내 노력이 분산돼 가지고 하는 순간 말짱 두루묵이 되거든.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하는 거예요. 한 놈만 패. 이쪽은 이런 앱은 따로 저런 앱 따로 뭐 이거 추천 상품 저거 추천 상품 여기에 보시면요. 내 계좌에 딱 들어가는데 오늘도 힘내세요요. 제일 커요. 메시지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나 중년 위기를 겪는 사람이라고 알았나? 왜 힘내세요? 내 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죠? 이런 얘기 필요 없거든요. 얘는 왜 나왔죠? 파리도 아니고, 이런 마스코트 같은 거 왜 굳이 여기에? 필요 없거든요. 지금 귀차니즘을 몰라. 소비자의 심리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컬러 컨트라스트도 생각해 보세요. 컬러. 색깔의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저기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본적인 거를 봤을 때도 대비가 별로 안 됩니다. 색깔 별로 티가 안 나죠. 흐연색과, 퍼르스름한 허연색과 파란색. 뭐 이런 식일 뿐이에요. 반면 얘는 어떻습니까? 확 달라요. 교통 표지판처럼 눈에 팍 들어옵니다. 직관적이에요.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했고,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 기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시험 통과하기 위한 지시였다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많은 것들이 수능 시험 보거나 뭐 이런 거게 그 요식행위라고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 사람하고 진정 나의 뭔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덤벼든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공학적으로 그 심리학으로 이거 승화시켜가지고 여기다 녹여낸 거라고요, 보면은. 이게 나오는 서비스가 있고 안 나오는 서비스가 있어요. 왜 안 나올까 하는 거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 IT 직원들 수만 해도 그 우리은행에 있는 IT 계열 직원 수만 해도 엄청 많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숫자 많을걸요.
자, 근데 보면은 또 중요한 핵심 사항, 내가 은행 계좌 열었을 때 뭐예요? 내 잔고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돈 이체하거나 페이하거나 이런 지불하는데 또 중요하고, 그거만 끝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새로운 예금 상품이 있는지 maybe 그래서 중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거에 포커스를 팍 잡아서 보여주고 나머지는 뺐어요. 뺄 건 빼고 낄 건 끼고 낄끼 빠빠 이게 됩니다. 반면에 얘네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말로 얘기를 하면서 다 늘어나야지 속이 시원해. 이게 뭐예요? 환전, 거래 내역, 추천 상품, 오픈 뱅킹, 막 어떻게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 갖다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직관적인 거, 누가 더 심리적인 거, 그리고 기초적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미술 같은 것들 여기에 다 써먹는 게 누군가 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간결성 정말 중요합니다. 왜? Bounded rationality라고 그러죠. 제한된 합리성. 그죠? 제한된 합리성. 사람들은요, 5개 넘어가는 건 기억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손가락이 5개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6가지가 넘어가게 막 뭐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자꾸 합니다. 기존의 은행들은 근데 왜 이걸 못할까 하는 거가 참 궁금합니다. 참 궁금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느 하나가 맞는 어느 하나로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세상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의견이 있으실 거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좀 보면은 몇 가지 그렇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이해, 그걸 얼만큼 중시했는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은행에서 우리은행이든 KB든 신한이든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통적으로 거기에 주류 메이저로 계속 대다수를 차지하시는 분들은 경제 경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경제 경영의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로 세뇌된 분들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심리란 거를 되게 무시하면서 살아왔어요. 심리? 그거 수학 못해서 그냥 뭐 저기서 뭐 그냥 빌빌거리는 애들이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이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게 걔는 그쪽의 태도거든요. 반면에 아이러니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경제 경영 전공자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수학, 공학 이거를 한 사람들은요, 진짜 열심히 잘하는 그 공학 쪽에 최첨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심리를 합니다. MIT에서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고 사람과 컴퓨터의 이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거가 최첨단으로 갔던 그 공학자들의 그거거든요. 움직임들인데, 거기서 보면은 제 공동 연구자이던 이 교수님도 그 공대 교수님도 생각해 보면은 심리학 공부를 저보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SK텔레콤에서 그거 시스템 그 음성 인식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제 친구인데, 서울공대 나왔지만은 이 국문학 뭐 이런 문학이라든가 이쪽 문법 이런 거에 달통을 했어요, 완전히. 네. 실질적으로 그쪽 공부는 심리 공부는 공대에서 더 했는데 어줍지 않게 이과 공부 제대로 못한 경제학 이쪽 하신 분들이 괜히 허영심으로 나는 제일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수학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심리학을 되게 무시해 왔어요. 정작 저쪽은 절로 가는데 뭔가를 지독하게 놓쳤다 라고 그런 걸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조직 체계의 관료주의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이 우리은행 같은 곳에서는 순환보직을 아마 많이 시킬 겁니다. 여기서 3년, 저기서 3년, 저기서 3년. 회장님들 같은 분들도 CEO나 이런 분들도 임기가 3년 내지 뭐 끼케야 6년 될까 말까. 돌아가면서 왜? 짬밥 순으로 철밥통이니까 갔다가 돌아가면서 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처럼 말년병장 되면 뭔가를 누리면서 가는 거고, 그걸 위해서 신임 때에 그냥 죽어서 지내야 되고, 그냥 꼭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장님 3년 해가지고 지나다 보면은 그 조직에서 그냥 철밥통을 매면서 살고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식으로 학습이 된 거 아닐까, 조직원들한테.
이게 핀테크 얘기인데 인사조직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모든 거는 융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별의별 거 다 얘기할 겁니다. 철학적인 것도 얘기하게 되고 뭐 어떤 저런 심리학적인 것들도 얘기하게 되고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인사 조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환 보직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예요? 관료주의. 괜히 여기서 지금 뭐 핀테크가 유행한다고 해서 나서서 뭐 이것저것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왜? 내 삶이 귀찮아지고 보스의 삶이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들어와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라 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적응을 못하고 나가기도 하죠. 많이 나가죠. 물론 작정을 하고 거기서 귀머거리 3년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빨아먹고 살라 그러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은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제대로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애들이라면. 옛날엔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그냥 시험 통과해가지고 고시만이 살 길이었고 막 이런 때가 있었죠. 좌우지간에 지금 MZ 세대들은 그런 거 적응 못합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이쪽에 들고 팔라고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거를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죠? 돈을 얼만큼 그 퍼포먼스에 따라서 주느냐 하는 건데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인센티브 자체가 없죠. 잘하든 못하든 마찬가지다. 괜히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튀는 짓 하지 마라 하는 게 문화에 쫙 깔려있고 수십 년간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못 바꿉니다. 그 관료주의. 그리고 관치금융에 또 들어서서 그걸 못하게 막고요. 그죠?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나라, 뭐 좀 나라, 그죠? 대박 좀 나라. 뭐가 나야지 대박을 나든가 말든가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센티브도 그런 식으로 스탁 옵션 같은 거나 뭐 그 스탁 같은 거를 주식 같은 거를 팍팍 주죠. 물론 지금 그 주가가 이제 꼬라 박아가지고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다시 인센티브 이펙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의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은 다 개발하는 저쪽 카카오 같은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뭐 남들의 100배, 수십 배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불평등 해야지 내가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논리이기도 하죠. 물론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다른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반면에 공산주의처럼 뭐 관료주의적으로 살게 되면은 이런 쥐어짜는 게 없어요. 우리은행 같은 곳에 IT 부서 사람들은 많지만은 최고만 빼고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오합지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는 문제인 거고, 그다음 관료주의에서 또 하나 폐해가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이 부서에 잠깐 앱을 만드는 데 있지만은 3년 후면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죠? 나의 미래 보스가 되실 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소비자 금융에서 이제 지급 결제만 하면 되는 그런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외환 부서에서 뭐 이것도 앱에다가 끼워 넣어줘, 뭐 그다음에는 뭐 아이콘 만드는 회사에서 이 꿀벌도 다 집어 넣어줘, 이런 얘기 부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앱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별의별 잡다한 거 다 섞여 들어가고 쓰는 소비자는 산만해서 못 쓰겠어. 악몽이에요. nightmare. 들어가기가 싫어. 반면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면은 앱도 편하게 소비자들이 쓰는 게 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뭐 테크핀이냐 핀테크냐 하는 그런 구분들을 굳이 하려고 바람몰이 하는 얘기들도 나오긴 합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약간 호소력은 있지만은 그거 나름대로 또 알리바바 마윈이 좀 너무 나간 것도 있으니까 좀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 신한 AI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뭐예요, 로보 어드바이저 자기네들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굴려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미국의 주식 시장의 S&P 500 그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에 뭐가
유의미하더라.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하더라.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참 황당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인공지능이 하나님입니까? 인공지능이 신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우상 숭배를 원하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본능을 자극하면서 어그로를 끄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술 혁신 뭐 이런 거 유행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웨이브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막 폭발할 때가 있고 찌그러질 때가 있어요. 찌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폭발할 때 너무 팔았거든요. 약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쪽팔려서 그 다음에 찌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파는 거 아닌가? 세상은 넓고 약 파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사실 회귀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계열로 해가지고 백테스트 할 때 그 S&P 주가지수의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미래의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할 때 뭐랍니까? 한 연도 전에 그 작년도 그죠? 전에 어떤 변수들을 갖다가 막 집어넣으면서 이 변수가 저 S&P 500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그레션에다가 뭘 회귀 분석에 어떤 변수를 집어넣느냐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의를 안 하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은 거예요. 쑤셔 넣고 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짐바브웨가 2008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여기 나오죠. 상상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율. 우리는 참고로 1%에서 10%만 왔다 갔다 해도 지금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저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죠? 빵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수레로 돈을 쌓아 들고 가야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그렇게 확 터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달러라이제이션, 그 다음 해부터는 US 달러로 그냥 그 통화를 바꿔버립니다. 이걸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통화정책 실패. 절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에서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격으로 2009년에 S&P 500 지수가 갑자기 확 뜹니다. 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확 닥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2009년 초반까지 완전 꼬라박다가 그 직후로 말까지 주가가 한 40%인가 30% 뜹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뜨는 거가 그죠? S&P 500에 갑자기 뜨는 거가 그 바로 선행된 게 뭐라고요?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리그레션 돌리면 당연히 요놈이 좀 더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 믿고서 앞으로 짐바브웨 쳐다보고 살까요? 안 되죠. 첫 번째로는 인과관계의 방향이 틀렸다. 그죠? 미국 경제가 짐바브웨에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짐바브웨가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 는 아니죠. 아무리 봐도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짐바브웨가 뭘 했다고요? US 달러라이제이션 해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율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 뭘 갖고 쓰라고? 지금 쓸 거 없으면 과거 것도 쓸 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비판적인 과정을 거쳐서 미디어를 타셨어야지. 함부로 갔다가 저렇게 어그로를 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모습이 박제가 돼가지고 CEO 분의 얼굴이나 뭐 이런 말씀들이 박제가 돼서 조리돌림 당하고 여기저기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점입가경인 건 또 뭐예요? AI는 저쪽 회사에서 AI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또 다른 AI도 개발할 예정이래요. 통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통역가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저한테 한번 좀 와보실래요? 이게 진짜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면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이 금융그룹은 이렇게 혁신적인 걸로 뭔가를 막 앞서서 파이오니어로 막 개척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예금 좀 해주세요. 결국 무슨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저 돈을 도와주겠다 이런 거보다는 목적이 뭐라고요? 좀 더 관심을 끌어서 고객들이 그나마 오지 않는 은행에 와가지고 이 예금 좀 더 해주시면 우리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의도가 깔린 게 아닐까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통역과 기계가 또 필요해요. 무슨 투자가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비판 정신이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기계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늘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백테스트로 찾은 저 예측이, 정말 경제학 혹은 심리학 등 기초 학문 이론에 비추어서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늘 따져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의 문제가 뭡니까? 따지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내쫓죠. 그죠? 왕따 시키고. 이상하게 일본 조직을 그렇게 욕하면서, 일본 문화를 그렇게 욕하면서 왜 그걸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배워야 될 미국 컬처는 안 배우고, 이런 데서만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일본 스타일로 가는 거 말이 안 됩니다. AI 시대일수록 더 정작 중요한 거는 강력한 자기 고유 영역의 지식, 즉 도메인 날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은행 쪽이면은 경제 경영 그리고 행동 경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메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저런 리그레이션 아까 했을 때에도 통계 기초적인 아이디어상, 기초적인 개념상 뭐가 중요합니까? 저 아웃라이어들을 빼내라 하는 거 있죠. 아웃라이어 제거하라. 그 극단치들은 잘못된 통계적 추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걸 빼고 나발이고 간에 먼저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경제적 이론의 체계에 맞는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AI 하시는 분들 흔히 다 귀찮아. 속으로는 귀찮은데 귀찮다는 말 안 하고 다 때려놓고 나서 기계가 알아서 찾아내면 아멘 하고서 그거 쫓아가는 게 AI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도메인 날리지에 기반해서 때려 넣으시라고. 기반 안 되는 것들은 빼시라고. 누군가 제대로 못할 때는 가서 바른 말 하시라고.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조셉 킴 교수님의 그 커뮤니케이션 과목 있습니다. 그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MBA 교육 받으면서 그 비싼 학비 낸 거의 의미를 봤을 때 절반 정도는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질이 뭐냐? 첫 번째 통계 지식, 두 번째 프로그래밍 능력,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도메인 지식. 나의 고유 영역이 그쪽에 대한 기초 지식이 뭔가, 기초 학문적인 이해가 확고한가 하는 거를 늘 테스트해 보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봐서 점수 맞춰서 가야지 하는 도메인 지식이 아니라 그거를 수시로 끄집어내서 말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든 옆에 사람이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웰컴 반기면서 한번 해보자. 계급장 띄고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멱살 잡고 주먹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MZ세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이겁니다. 도메인 지식. 이제 기존의 세대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 놈들이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았어 너나 때. 물론 그땐 그랬겠죠. 그래도 되는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AI 갖고 헛짓거리하는 약팔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약 파는 거 아닌가라는 거 항상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MZ세대들이든 누구든 도전해 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아직 같이 그 지식을 공고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 말로써 얘기해야 된다. 어떻게 그 점수로서 확인해서 내가 너보다 지식이 우수해, 우월해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북스마트 얘기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스트리트 스마트 하셔야 된다는 거.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스트리트 스마트 해야 된다고. 이런 걸 디스커션으로 얘기하면서 남들을 설득해 나갈 줄 아는 그런 도메인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겸비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MBA 들어온 거긴 합니다.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지금 AI 아름답고 좋으세요, 찬양하세요 막 이러는데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셔야 돼요. 기반이 되는 이론이 뭔가 경제학, 심리학 이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쭉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오픈 커뮤니케이션, 오픈 마인드가 필요한 거는 유태인을 본받아라 하는 거예요.
딴 데에선 유대인을 본받아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디아스포라가 어쩌고, 그 강대국에 눌렸을 때도 그 서름을 당한 민족이 그래도 지금 다시 위대하게 되지 않았냐, 블라블라,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한민족이 유대인과 같다, 유대인 같이 열심히 하자, 뭐 블라블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수하다는 둥, 뭐라는 둥. 대부분 뻥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 민족 자체가 우리나라나 지구상의 다른 민족들하고는 그 민족의 개념이 많이 달라요. 유태인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민족으로서 그냥 쭉 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저쪽은 유태인은 유럽에 흩어 뿌려져 가지고 매 순간 두드려 맞으면서 맘 맞으려면 죽거나 학살당하거나 맞지 않으려면 2000년 동안을 학살당하거나 구박받거나 이러지 않으려면은 유태인이기를 포기하면 됐어요. 근데 그걸 고집스럽게 유태인이라고 계속적으로 유태인이기를 자처한 살아남은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그걸 할 수 있으려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달라야 되겠죠, 남들하고는. 그런 사람들만 2000년 동안 내려오면요, 매년 1%씩만 떨어져 나가고 99%가 살아남는다 해도 2000년 그게 반복되면 극소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유태인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뭐 민족 대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도 그렇고 이 유태인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든 다른 차원의 얘기, 결이 다른,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한테 뭔가 본받을 게 어떤 걸 본받아야 되느냐?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거라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성공 요인 뭐냐면은 신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예요. 그래서 아무리 네가 노벨상 받은 똘똘한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이고 권위가 있고 뭐 나이가 많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신 앞에 불완전한 인간인 건 마찬가지인데 좀 더 겸손하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늙은 사람들도 다 같이 맞짱 뜨면서 똑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이러는 컬처가 있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무슨 우수한 민족이고 핏줄이 어쩌고 됐고요. 어느 핏줄이 더 어쩌다 이런 거는 이 우생학적으로 인종 청소를 하고 히틀러처럼 나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한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유태인이 뭐 우월하다면서요. 그거는 종류가 다른데니까. 네, 계속적으로 스스로 선택해 2000년간 내려온 사람들이 집단이지 전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부터 쫙 여길 벗어난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캡처를 못해서 몰라요.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하는 거.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예의는 곤란하다 하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AI를 구현하는데 준비하는 거, 컬처럴리 문화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사전 지식 체크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PBR이라는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우리은행 보면은 PBR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우리은행은 0.45 정도가 아니라 0.3331 막 이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PBR이 뭐가 PBR을 좌우한다고 믿으시나요? 라고 하는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에 PBR, PB ratio 혹은 Price to Book ratio라고 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정리, 복습 삼아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 보시면은 이 여러분들 대차 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사의 스냅샷 내지는 어느 시점에 연말 시점에 딱 정지 화면 해가지고 이 회사가 자산이 얼마가 있고, 그죠? 공장 기계든 아니면은 뭐 현금이 얼마든 재고 자산이든 이게 쫙 얼만큼 있다 하는 거 딱 사진 찍히고, 그 자산을 도대체 누구 돈으로 끌어와서 그 자산을 구성하고 있니? 라고 하는 돈 어디서 왔나? 여기에 debt, equity 뭐냐면 채권자들한테 은행 빚을 졌어요. 아니면은 주주들한테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죠?
내 돈 이게 얼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너들, 그죠? 주주들이 오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시트가 있습니다. 근데 PB 레이시오, PBR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퀴티, 주주 지분,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주주로서, 오너로서 내가 얼만큼 갖다 박았느냐, 몇억 원을 갖다가 박았는지, 옛날부터 박아둔 돈들이 요겁니다. 장부가액, 그죠? 이거가 book value of equity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book value of equity.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 아이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빼겠습니다. 좌우지간에 book value of equity. 이게 장부가액의 한 가지 바라보는 관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역사적 관점 말고 지금 현재 시총. 이거를 pr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price. 그죠? 시가총액, 장부가액, 요거에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물론 회계학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절대적으로 장부 위주로 우린 배워서 이것도 저것도 다 장부가액으로 얘기를 배웠어요. 그죠? 파이낸스에서 와서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투자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만큼 환영받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요 시총, 프라이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산술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프라이스 퍼 쉐어, 주당 가격, 주가. 그죠? 삼성전자 지금 5만 전자 하고 있습니다. 주당 5만 원. 그죠?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시총.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삼성전자의 주주 지분의 장부가액, 자본, 그죠? 총 자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분수로 비교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발행 주식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는 거, 발행 주식수 이거라고 표현하면은, 그죠? 발행 주식수가 저거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눠줘요. 분자 분모를 똑같은 걸로 나눠주면은 약분되겠네. 그러고 나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Price to Book Ratio. 이래서 PB. 영어로는 PB가 됩니다. 혹은 한글로는 PBR 해서 ratio란 말까지 꼭 붙여주세요. 한국 분들은. 좋습니다. 이게 됐든 저게 됐든. PBR. 이게 직관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주주 입장에서 1원 박았을 때, 1원을, 내가 1,000원을 옛날에 박았어요. 이제 1,000원을 박았으면은 그걸 지금 얼마에 쳐주는가 하는 그 비율이 되겠어요. 내가 1원 박았으면 지금 1원보다 더 많이 쳐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1,000원 투자했으면 1,000원보다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0원 박은 것보다 시장에서 2,000원에 생각해준다. 그러면은 PBR이 2가 되는 겁니다. 2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고, PBR,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1,000원 박았는데 2,000원 해주네? 와우. 잘했네. 하는 거고, 지금 테크스탁 아까 보신 거 10배가 되죠? 1,000원 박았는데 10,000원에 쳐주네. 이러면은 10배가 되는 거예요. 와! 투자 잘했네. 했어야 했다. 하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은행 1,000원 박았는데 얼마에 쳐준다고요? 자, 1,000원을 박았는데 시장에서 쳐주는 게 얼마다? 아까 숫자 나온 거가 0.45인가 그랬거든요. 45.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450원밖에 안 쳐주는 겁니다. 주주들이 불행하겠죠. 내가 왜 저기에 괜히 투자해서 후회 막심한 주식이네 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PB ratio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박은 돈 대비 지금 시장에서 얼만큼 쳐주는가 하는 걸 PB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들도 의미가 이걸 갑자기 어떻게 대체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들 복잡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갑자기 대체한다는 게 시장 나가서 이거 팔면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같은 얘기다. 내가 주주로서 얼만큼 투자한 걸 얼만큼 지금 시장에서 쳐주는가. PB 레이시오가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그러고 보면은 과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내가 투자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환영받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아직까지 돈 안 받았어. 그럼 기왕이면 어떤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가 될까요? 저평가된 주식을 찾고 싶죠. 그죠? 그럼 주로 뭐라 그럽니까? 저 PBR이 낮은 주식을 봐라. 높은 건 뭐예요? 이미 너무 높아졌다. 투자했어야 했다. 했어야 했다는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죠? 했어야 했다. 근데 앞으로 바라보고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Not necessarily.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기왕이면은 PBR이 낮은 거가 더 가치 투자로서 찬스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게 저평가된 거 없나? 이걸 보면서 본다는 거예요. 0.3?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리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PBR 1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1보다 낮은 거는 좀 저평가돼서 가치주라고 보자 라고들 주장하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그거 뭐예요? 요게 1,000원 박았으면 지금 시장에서도 1,000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견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꼭 그래야 되나? 아닌 거죠. 이걸 갖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위적인 PBR이 있고 현상적인 PBR이 있어요. PBR이 지금 현재 가격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얼마여야 하는가 하는 거 있죠. 당위성 내지는 펀더멘털을 봤을 때의 PBR이 얼마여야 한다 하는 그걸 우리가 또 추정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추정해내느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좀 눈 질끈 감으시고 어금니 꽉 깨무시고 잠깐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 뭡니까? PBR 하는데 요게 이제 수리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 보면은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PBR은 ROE 곱하기 뭐예요? 배당 성향 나누기 R-치. 이거는 현금 흐름의 성장률. 이거는 요거는 할인율. 뭐냐면은 이거는 위험도를 반영한 거죠. 할인율 후려치는 거예요. 저 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나왔어요. 회사가 나오든가 어떤 뭐 그 건물이 나왔든가 이걸 사야 돼. 근데 저거로 인해서 기대되는 현금이 얼만큼 위험하냐. 많이 위험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후려쳐서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 후려치는 정도.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뭐라 그러죠? 벌써 발음부터 활극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 칼로 확 후려쳐 깎는 거예요. 할인, 끌어내린다. 땡긴다는 인이거든. 끌어내리는 거. 이거 후려치는 정도. 후려치는 거 값을 얼만큼 뭐에 따라서 후려쳐요? 위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재무관리 시간에 배웠던 그 베타 있죠? 베타. 체계적 위험할수록 베타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할인율 올라가면은 뭐예요? 분모가 커집니다.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죠?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위험할수록 PBR은 낮아져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성이 좋다 그러면 어떨까요? 회사의 성장성, 야 얘는 무한 성장할 애들이야 하는 회사가 있고, 얘는 관치금융이라서 어디 뭘 할 수가 없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장성이 좋으면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분모 자체가 얘가 빼는 거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러면은 분모가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얘는 확 올라갑니다. 당위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회사일수록 시장에서는 환영한다. PBR이 높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OE, 얘는 수익성입니다. 그죠? 수익성이 좋은 회사가 좋으세요? 나쁜 회사가 좋으세요? 당연히 이 수익성 좋은 회사 PBR도 높게 나옵니다. 양의 상관관계 당위적으로 나와야 돼. 그죠? 배당 성향 뭡니까? 순이익이 많이 남았을 때 이걸 갖다가 주주들한테 분배를 잘해주고 주주 친화적으로 해주는 회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꼽을 쳐두고 뭔 짓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회사가 좋으세요? 주주 친화적으로. 그리고 ESG 중에서 G, 가버넌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주주들한테 잘 대해주는 회사를 우린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대우받고 싶잖아, 주주로서. 그죠? 그 배당 성향 좋을수록
이거 PBR 높게 형성된다 하는 거 수리적으로 우리는 당위성이 저렇게 있구나, 이래야 한다 하는 PBR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 주고 PBR이 낮다고 해서 PB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버블이냐, 혹은 PBR이 낮다고 해서 0.34, 0.45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게 가치주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가치주일 가능성은 많은데 PBR이 낮으면은 가치주일 가능성은 많으나 현금 흐름 성장률이 낮은 애다, 성장성이 없는, 미래가 안 보이는 놈이다, 그러면은 이게 가치주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PBR 낮다고 해서 괜히 흥분해서 다 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성장성이 안 좋으면은 쟤네가 PBR 낮을 이유가 있구나, 저런 데 이유가 있구나, 좋은 주식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주식은 아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죠? 좋은 기업은 이런 성장성이 좋은 기업, 내지는 뭐 수익성이 좋은 기업, 위험이 적은 기업, 이런 것들, 배당 성향 좋은 기업, 그런 게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 반면에 좋은 주식은 뭐냐? 당위성에서 벗어난 것들. 그죠? 이러이러하게 PBR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네. 예를 들면은 성장성이 대단히 좋은 회사인데 PBR이 왜 이렇게 낮지?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닥쳐요. 그런 경우에 좋은 주식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면은 올라간다, 돈 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 그죠?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그 좋은 주식을 사서 투자하시는 분들이지, 좋은 기업을 산다? 물론 워런 버핏은 기업을 보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 펀드멘탈 다 공부해라 그런 얘기고, 당위성이 어떤지를 보고서 투자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당위성을 보고. 좋은 주식은 뭐다? 당위적인 거에 아직 못 미치는 것들.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높아야 되는데 왜 아직 높지가 않지? 예를 들면은 이제 회귀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면 빅데이터 시대니까 우리 수익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에 PBR 이라는 걸 Y축에 놓고서 이 산포도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갖고서. 어떤 회사는 수익성도 좋고 PBR도 좋고, 어떤 회사는 수익성이 나쁘고 PBR도 낮고,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찍다 보면은 점들이 이렇게 막 찍힐 거예요. 대체로는 우리가 회귀 분석 해보면은 쭈루루루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당위적으로 ROE가 높으면은 PBR도 높아야 되니까 쫙 이런 관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 회귀 분석 선에 이 근처에 있는 놈들은 괜찮아. 오케이, 얘네는 뭐 좋은 회사인 만큼 가격도 높이 형성돼 있어요. 이런 거는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좋은 회사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죠? 좋은 회사. 여긴 나쁜 회사. 여긴 좋은 회사. 이건 회사인데, 좋은 주식은 뭐냐 하면은, 좋은 주식은 여기 있는 애들인 거죠. 요 바깥에 떨어져 있는 요런 회사들. 당위적인 건 여기. ROE가 이 정도면 당위성은 이 정도까지 PBR이 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주다. 그러면서 사면은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가겠구나. 이게 바로 이제 가치 투자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는 펀드멘탈이 내지는 이제 이코노믹 경제적 펀드멘탈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수익성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시장에서 각광받지. 뭐 이걸 펀드멘탈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드멘탈 베리어블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우지간에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별개의 얘기다 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PBR의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은, 사실 핀테크 회사들이 요즘 많이 IPO를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PBR을 얼만큼 받고 들어가느냐 하는 거가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걔네들은 IPO를 할 때는 시가총액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태어난 애가 뭐 이런저런 거 알겠습니까? 뱃속에 있는데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없어요. 시가총액이 없는데 얼만큼 시가총액이 인정받아야 될까 하는 거를 추산해 내야 되거든요. 그때 흔히 쓰는 게 PBR입니다. PBR. 내가 카카오페이다 그랬을 때 IPO 하기 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book value of equity는 있어요. 장부가액으로 주주들이 얼만큼 투자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없어요. 이거 어떡할래요? 이거는 여기다가 PBR을 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그 업종 내지는 업종 PBR price to book value of equity 이거가 업종 거를 갖다가 업종 대표를 갖다 PBR 넣고서 곱해가지고 하면은 얘 캔슬 되네요. 남는 거는 프라이스가 되죠. 그래서 요 업종 PBR을 뭘 갖다 받을 거냐에 따라서 시총이 확 달라진다고요. 특히나 지금 보신 우리은행 같은 거 PBR 갖다 박을래요? 아니면은 테크스탁의 PBR을 박을래요? 하는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몇십조, 몇백조, 몇천조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저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더 잘 받기를 원하겠죠. 그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고, 그걸 또 이제 얼만큼 그게 맞는 소리인지 아니면 헛소리인지에 대해서 비판들도 많습니다. 그 테크핀이냐 핀테크냐 하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다 테크핀이라는 얘기 다 헛소리다 하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65라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끌고 싶은 거는 이쪽이에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우리 이 JP 모건의 CEO 분 말씀인데, 이분의 주주 서한을 보시면은 엄청 길게 쭉 이거저거 11가지 포인트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핀테크가 들어서서 우리 기존 은행들이 죽겠다. 근데 억울하다. 당최 뭘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융위기 2008년 거 이래로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들어서서 기존의 은행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성장성이 없는데, 저 테크 기업들은 그런저런 규제도 안 받고 지멋대로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쟤네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경쟁하라는 얘기냐 하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규제받는 거는 사실 금융위기 때문에 규제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가 이 나라 경제가 사람의 몸이라 그러면은 금융은 혈관 내지는 심장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귤레이터들이 이제 관리 감독 당국들이 그렇게 많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건데, 핀테크 니네는 뭔데? 니네 뭔데 규제를 안 받니? 니네들도 이제 규제 한번 받아볼래? 웰컴 투 규제 월드. 빨리 와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니네도 오면 쳐맞아 보면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그렇게 성장성을 구가하던 거, 니네 성장하던 거 옛날 얘기가 될 거야. 이제 니네도 한번 맞아봐. 라고 이제 먼저 몽둥이 맞아본 사람으로서, 옛날에 이제 줄바따 맞아보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니네도 이제, 웰컴, 아우, 아파. 여기 이제 이건데,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핀테크 회사들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도 하면서 등등등 쭉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란 거죠. 이제 규제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얘기는 그 핀테크 테크핀에 대한 비판은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